광주에서 오늘의 미얀마를 생각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훅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5.18 연대와 나눔의 상징인 주먹밥을 나눠 먹으면서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5.18 개헌론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말이죠. 광주를 바라보는 정치권 상황, 김민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그리고 재판 공정한가? 4년 전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법원의 불신 땅에 떨어졌습니다. 불신의 법정이란 오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상식적인 법원 고발하는 책을 낸 최정규 변호사 그리고 서기호 전 판사 초지일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1년 전 오늘 광주에서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상규명은 아직도 되지 않았고요.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5.18이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5.18 하면 전두환 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민주정의당,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고영태 씨도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5.18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 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 초지일법에서 법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재판 궁금하다. 이거는 좀 답답했다. 판사님 이건 너무해요 하는 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제41주년 기념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각계 대표 등 99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네, 대신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라며 미얀마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도 그리고 어제 전야제에서도 이 미얀마 상황을 환기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미얀마 국민들이 관심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 잠시 후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모제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보수정당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5.18 유족이 주최한 추모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5.18 유족회가 이 두 의원을 초청했는데요. 두 의원은 5.18 관련 세계 민간단체를 공법단체로 승격하도록 도왔고 또 직계가족 외에 이 형제자매도 유족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정운천 의원은 이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광주 무릎 사과 이후 5.18 단체와 총 17번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호남에 공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네, 이 두 사람은 이 헌법에 5.18 정신을 넣는 데 찬성하고 있고요. 네. 둘 외에도 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두 의원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이 헌법 정신에 5.18을 넣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어제 유족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고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금 변화가 있다고 읽어야 될지 이거는 잠시 후에 김민아 기자하고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8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휴일 검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 화요일에 비하면은 또 17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3으로 1을 다시 넘어서서 확산 추세에 돌입을 했고요. 호남권에서는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66%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등 이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46%를 기록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하고 조금만 우리가 조심하면 우리가 6월부터는 굉장히 조금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조금만 힘을 내 주십시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대통령은 방미길에 오릅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손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면 정상회담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만나는 외국 정상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에 도착해서요. 20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알린턴 이 국립묘지 방문해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21일 오전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그리고 21일 오후에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그 애틀란타 현지에 진출해 있는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방미하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게 기본 코스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정으로 미국만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동선언문에 어떤 문구가 담기느냐 이게 또 관심사인데요.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거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공동성명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CVID가 아닌 2018년 4월 이 남북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6월 이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적시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것은 우리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측은 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이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공동 성명에 담기 위해 막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직 적극 호응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백신도 백신 부분에서 특별히 굉장한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이 자국 내 백신을 마침 이 해외에 반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물량 일부를 우리 정부와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미국이 2분기 이내에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한 8천만 회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백신 공급이 대체로 3분기 이후에 집중되면서 2분기에 이 중에 일부 물량이 들어와도 이 집단 면역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한미 간 백신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와 이 미국이 앞서 있는 백신 기술 이전 등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백신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백신의 허브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백신 물량 그런 걱정은 이제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다녀오면 백신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을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여야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 합의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원내 수석부대표가 오늘 만났는데요. 추경호 그다음에 한병도 두 분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과 백신 같은 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고요.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이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됐던 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부분은 좀 미뤄두고 일부터 하자고 지금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일을 할지 좀 지켜보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한다는 방침이 있어요.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좀 큽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완화 관련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 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요. 이 송영길 대표는 경선 때 본인이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이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라면서 정부도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냐 이런 또 비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는 주거비는 어떤 형태로든 내야 한다라면서 이 차별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이 새로운 주거의 이 새로운 대안을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표 새 부동산 정책 어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2부가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인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직교사 5명. 교사가 5명 해직됐는데 이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이거 불법 해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 채용을 하라고 했죠. 네, 앞서 관상원은 지난달 23일 이 조희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경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께 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을 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기싸움도 다시 시작됐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가서 이렇게 기소해 주세요.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좀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규원 검사를 또 검사 사건 1호로 지금 정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중천 씨 관련된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전국 민주노총 노동조합 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는데요. 불참합니까? 그래서.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근로자위원 9명 중 이 민주노총 추천을 받은 4명이 불참해서 회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9명 중에 이 지난해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주도했던 이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을 비롯해서 8명이나 유임한 점,
그리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앞질렀음에도 민주노총 추천을 4명으로 유지한 점, 그리고 그 4명의 선정 과정에서도 민주노총과 조율하지 않은 점 등을 불참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올해 심의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민주노총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참여해서 자기 주장을 더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민노총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장병들 급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또 격리 장병들에 대한 급식이 부실하다는 비판 또 제기됐어요. 또. 네,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군에서 지급한 도시락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난 14일 계룡대 예하부대의 격리병사들에게 지급된 아침 식사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네요. 네, 근데 밥은 있는데 이 밥 옆에 그 여러 반찬 칸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찬 칸 중에 한 개에만 반찬이 채워져 있고 그 반찬은 볶음김치였습니다. 그리고 건더기 하나 없는 오징어국과 김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제보자는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군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고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댓글로 해명을 달았는데 근데 이게 더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네, 국방부는 그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정상 도시락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면 볶음김치랑 그 떠들한 반찬이 있었는데 그 볶음김치랑 같이 나온 반찬이 그냥 안 볶은 김치였고요. 그리고 이 작은 계란찜만이 하나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 참. 그런데요. 그나마도 부실급식을 폭로한 사람의 주장이 맞았다고요? 네, 계란찜은 없었습니다. 계란찜은 없었다고요? 네, 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기된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아니 일부 메뉴가 빠졌다니요. 지금 볶음김치, 김치, 계란찜 중에 계란찜이 빠졌어요. 계란찜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화날만 하죠. 네, 그 유일한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근데 국방부가 확인했을 때 이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동일 집단 격리 장병 100여 명이 추가로 있었는데 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이 올라온 사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빠졌다는 거죠. 계란찜. 네, 그렇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욱 장관이 보고를 받자마자 감사관실에 지시해서 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하고 볶음김치하고 그다음에 국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김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볶음김치하고 국. 네. 2개만 나왔다고요? 네, 그 처음에 그 장병이 올렸던 그 사진이 맞았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네요. 계란찜 빠졌습니다. 이거 장관님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유라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계란찜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용서 못하죠. 이거 좀 화날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젊은이들 갖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라 지키고 이렇게 희생하는데 밥은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제대로 먹여야죠. 참.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 계속 뉴스를 제가 전할 테니까 빨리 고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세종시에 안 가도 되는데 세종시에 건물을 지은 공공기관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인데요. 2015년 이 근무인원이 늘어났다라는 이유로 이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을 했고 실제로 예산 171억 원을 받아서 이 세종시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2005년에 이 관평원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었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실제 청사까지 지은 건데요. 예. 이 뒤늦게 행안부가 이를 발견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요. 관평원의 세종 이전 절차는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물 하나만 덜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관평원 직원 49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는 또 공급받았다고요? 네, 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 공무원들에게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그 특공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경쟁률이 일반 분양보다 낮고 또 분양가도 시세보다 싸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분양만 받으면 로또 된다고 이렇게 로또 분양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관테크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예? 당시 이 관평원 한 직원이 분양받은 이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이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호가입니다만 이 9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네, 2015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아파트 특별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계속 그 뉴스 전해 주세요. 네.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업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인천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주점 주인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는 34살 허민우인데요. 위원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라면서 신상 정보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왜 그랬대요? 왜? 네, 술값 문제였는데요. 예? 술값 8만 원을 덜 냈다라는 이유로 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살해를 한 뒤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예. 허민우는 A씨가 주점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경찰이 주점 화장실에서 혈흔 등을 찾으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업주는 그 조폭이었다면서요? 네, 조폭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 뭐 이런 비판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네. 꼴망파라고 인천에 몇 개 조직폭력파가 있습니다. 간석 19파, 크라운파, 주한파 근데 꼴망파가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조직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됐어요. 네, 게다가 또 A씨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A씨가 피해자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해당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꼴망파 조직원 허민우 씨는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것도 경찰이 조금만 더 좀 잘 쳐다봤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이거 감찰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경찰한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비판받아야 되고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58님 84년도 군 시절 보냈는데요. 그때도 일식 3차는 꼭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크게 잘못된 거죠. 5565님께서 병사의 급식 문제는 애초 보급부대에서 출고된 수량과 최종 부대에서 받은 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도 보급품을 빼돌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어요. 몇 년 전에 그 군에 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너무 잘 먹는다, 잘 먹어서 뭐 살이 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급식 문제가 나오는 건 굉장히 뭔가 어디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란찜이 빠졌습니다, 장관님.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원주님께서 권력은 창피한 것도 없나 봐요. 저는 창피하고 죄스러워서 매일 사죄할 것 같은데 철면피가 생각나네요. 철면피가 광주 얘기를 하시는 청취자님입니다. 1661님께서는 당시엔 독재자들이 민주를 말했고 부정부패한 자들이 정의를 말했어요. 그게 민주정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들이 민주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4475님께서 5.18 하면 저는 우리 마을 앞을 떼지어 지나가던 장갑차들이 생각납니다. 광주에 계셨군요. 이혜숙님께서는 방문 앞에 솜잎을 쌓아놓고 자던 기억이 선명해요. 광주 시민 동참하라 동참하라 어른이 돼서 그 노래가 너무 슬픔인걸 다시 생각합니다. 8318님께서는 82년생 광주19 졸업생입니다. 학교가 금남로 끝자락에 있는데 5.18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매년 금남로 행사에서 유가족분들이나 사진전을 보면 억울함이 솟구쳐 오릅니다. 역사 왜곡 없는 민주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휴일을 앞두면서 고속도로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부근에서 오산 쪽으로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이 사이에 남사 부근에서 났던 사고는 처리됐고요. 이후로는 동탄 부근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판교,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까지도 차가 많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일축 부근에서 남이천 쪽으로 11km 구간 정체고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하남 분기점 일대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2km,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는 10km 긴 구간 막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부평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천부터 5km 구간 속도 못 내고요. 좀 더 지나 서인천에서 교통량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도 밀리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요. 성수분기점부터 밀리고요. 사고 구간 지나 상계교까지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법원이요. 공정한 법원, 신뢰받는 법원, 국민의 법원이 되자. 진정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위해 법관들이요. 초심을 찾자. 사법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초지일법. 자, 초지일검 번외편입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을 향한 뜨거운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판사 대표로 오셨습니다. 네. 재판부에 대한 따가운 일침, 따가운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규 변호사님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을 쓰신 거죠? 네, 불량 판결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네, 불량 판결문요. 판결문이 불량합니까? 네, 사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네. 다 판결문이 불량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성의가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재판받는 법에 대한 책을 썼어요. 네네. 저는 기자지만 저 피고인으로 한 20년 살아가지고요. 거의 좀 직업이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법에 대해서 썼는데 판사님이 불러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용기다.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대단한 용기다 했는데 변호사님은 재판부를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를 봐야 되는데 재판부를 비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금기거든요. 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을 내자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법원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하나씩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글이 한 9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많은 시민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 주셔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좀 내가 억울할 일이 덜했을 텐데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사실 이게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서 낸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실제 오늘도 전국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 낸다고 한들 큰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책을 내봤습니다. 이 불량 판결문에 대한 책의 주요 내용은 법원은 무리하다, 법원은 게으르다, 판결문이 불량하다, 판결문이 이상하다 등등등등 국민의식과 동떨어졌다. 그러면서 판사님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 반성하십시오. 네, 일단 먼저 반성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직 판사로 있을 때 저도 가끔씩 불량 판결문을 냈습니다. 판사님은 좀 게으르지도 않고 정의롭고 불량하지도 않은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판사 시절에는 좀 저도 약간 불량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요. 네. 사과드립니다. 정식으로. 서초동에 점심시간 때 이렇게 걸어가면은 판사는 다 보여요. 판사님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앞에 가고요. 옆에 이제 다른 판사님들이 따라가고 저 뒤에 이제 사무직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네. 그죠? 제가 그래서 역시 판사를 처음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판사가 될 게 아니라 네. 변호사 경험을 한 10년 이상 하고 나서 판사가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이제 변호사를 지금 4년간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와, 이런 불량 판결문들을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네. 정작 제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냥 판사로 그냥 법원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심각성, 그러니까 나의 불량 판결로 인해서 이제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변호사님. 네네. 어떤 점들이 불량 판결문이라고 할 만한지 예를 몇 개 들어주십시오. 네, 뭐 특정 사안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3천만 원은 그리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연봉 생활자의 평균이 2,8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인데 그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사들이 판결 이유를 마음껏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2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판결 이유는 하나도 없던지 아니면 2줄짜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받은 시민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성의가 없네요. 네, 내가 진 것도 억울한데 왜 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정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사건을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런 판결문을 받으면 제가 오히려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건 또 제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호 판사님 사과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아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과할 건 아니고 네. 국회가 사과해야 돼. 국회. 근데 법도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생략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고요.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는 복잡한 사건이나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유를 기재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보면 생략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생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생략해버리고요. 이제 제가 소액사건을 되게 2년 반 이상 했는데 저는 소액사건 재판할 때 이유를 다툼이 심한 경우는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소액사건이 3천만 원 이하인데요. 사실 이것도 판사로 근무할 때는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송이 뭐 10억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이제 판사들은 접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비해서 3천만 원 이하는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사건이 되게 다수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게 있었는데 변호사가 돼서 보니까 이제 막상 그 소액 사건을 이제 의뢰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기재가 안 됐으니까 황당하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받은 판결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네. 소액 사건이고요. 이유가 2줄짜리입니다. 네. 2년 동안 국가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유가 2줄짜리예요. 그래서 왜 이런 판결문이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1년에 14,000건이 안양지원에 접수가 됩니다. 네. 그중에 7,000건이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돼요. 60%가 넘는 금액인데 판사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네. 근데 그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숫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6,000~7,000 건인데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그래서 판사들이 우리는 진짜 너무 힘들다. 건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판사를 늘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들이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반대합니다. 네, 그런 판사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몇몇 판사들은 이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판사들은 이제 판사 숫자 늘어나면 권위가 떨어진다. 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소액사건 재판부 2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소액사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요? 숫자를 안 늘려줘요. 소액사건 재판부는 그냥 짤짤한 거 처리하는 재판부니까 이제 적은 숫자로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짤짤한 게 민사 사건의 70%를 넘게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건이죠. 70%가 넘는다는 거. 근데 70% 넘는 사건을 그냥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그냥 짤짤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 이게 잘잘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근본적인 시각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됐다는 거예요.
잘잘로 고치겠습니다. 짤짤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늘 불량스러워도. 네. 조혜숙님께서 3천만 원 소액 기준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2016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크나마 올린 거라면서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법으로 정해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법원 규칙으로 그 금액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올렸어요? 네,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법부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오늘 갑자기 4천만 원 됐네. 그럼 네. 이제부터는 4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윤소정님 결코 잘잘하지 않아요. 서기호 판사님 이거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그 대법원 규칙, 대법원 관계자들이 올린 거죠. 아니 그 판사님 친구들이 올렸잖아요. 이거. 그분들은 제 친구가 아니고 저는 법원에서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그건 알고 대법원까지 못 가는. 네. 그래서 저는 책임이 알겠습니다. 누구 책임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전 판사로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361님께서 서기호 전 판사님 윤여정 배우 같은 솔직한 말씀 매우 매력적입니다. 매우는 아니고요. 아주 좀 잘잘 좀. 그 현직 판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사과는 법이 없는데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582님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언론과 사법부가 가장 후진적입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들만의 성에서 따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귀 막으면서 서로 위안해 가면서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님, 서기호 판사님. 네, 맞는 말씀이죠. 우물한 개구리. 네. 같은 거죠. 판사들 사회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판사와 판사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나뉜다. 검사 사회에서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판검사가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물 안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쳐다보면 하늘 위, 그 우물 쪽 하늘만 보이잖아요. 예. 그 넓은 바깥 세상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그 판사의 시각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판사는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서기호 전 판사님, 일부 판사들은 재판 시간도 잘 안 지킨다면서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가끔이 아닙니다. 네. 가끔이 아닙니다. 네. 가끔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잘 안 지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에 대구 재판을 갔는데 2시 20분 재판이었습니다. 네. 제가 딱 30분 전에 동대구역에 내려서 뭘 좀 먹고 갈까 말까를 막 고민하다가 늦으면 안 돼. 2시 20분. 네. 2시 17분 8분에 막 뛰어들어갔는데 제 사건이 3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네. 너무 막 아깝더라고요. 제가 밥도 못 먹고 이 재판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40분을 그냥 기다린 거죠. 근데 또 재판이 밀려 있어가지고 앞에 재판이 미뤄지면 계속 밀리고요. 거기다가 또 뒤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한 2분 인사하고 뭐 어떻게 할게요 하고 그냥 가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예상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시 20분이라는 거는 2시부터 재판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아니면 선고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더라도 내가 선고를 몇 분에 하겠다 아니면 첫 사건을 어디에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10분에 하나씩 아니면 5분에 하나씩 잡아놓다 보니까 앞에 밀리고 저리 밀려서 그렇다면 3시에 시작하면 미안하다. 뭐 원래 2시 20분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3시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냥 3시. 서기호 판사님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가끔 있다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 그 맨 처음 2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 반에 법정에 나타나는 판사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 판사는 아주 소수 가끔씩 있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2시 반, 3시 20분 이렇게 재판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안 지킨다. 처음에 그렇게 통지를 해놓고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재판부 판사들의 편의주의죠. 네. 자기가 입장에서는 사건을 쭉쭉 그냥 빡빡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밀리더라도 그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에 한 건 넣어놓고 2시 20분에 한 건 넣어놨는데 2시 사건이 갑자기 뭐 기일 변경됐다. 그러면 갑자기 20분이 비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판사들은 이제 그렇게 빡빡하게 잡아놓는 건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죠. 아예 시간 자체를 여유 있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7617님 오늘 서기호 판사님 대표로 혼나러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81님께서는 판결문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표현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지 정말 식상합니다. 판결문 보면요 우리 판사님들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글 정말 못 쓰세요. 그리고 어렵게 쓰세요. 못 알아듣게. 그 판결문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저는 이 판결문으로 인해서 당사자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번복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쉽게 말하고 쉽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논리라고 하면. 네. 어떤 판결문 보면 그냥 법률 용어로만 가득한 대법원 판례 하나 딱 써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패소. 그러니까 사실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가 왜 졌지라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판결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판결문들을 저희는 불량 판결문이다라고 명칭하고 치열한 논증 과정을 판결문에 기재를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판결문들은 설득당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님, 이유를 알 수 없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변호사 하면서 최근에 그런 걸 받아봤는데요. 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딴 이야기만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또 제가 주장한 변호사가 주장한 걸 제대로 반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려놨으니까 반박은 못하겠고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법정에서 구두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돼야 판결문도 그렇게 써지는데 법정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하니까 판결문도 그런 설득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법원의 구내식당에서도 판사와 직원들이 이게 따로 먹고요. 그리고 별도의 그 엘리베이터 타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별도의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판사 되니까 와 좋다 이런 게 뭐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판사가 됐을 때 그 변호사들이 네. 접대를 그렇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접대 문화가 너무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심지어 이런 게 또 있어요. 재판이 마지막 끝날 때쯤에 이제 맨 마지막 재판을 오셨던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이제 법정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혼자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재판을 본인이 했으니까 오늘 저녁 재판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식사는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재판을 참석하시는 그런 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았죠. 제 친구는 판사가 되니까요. 다 이렇게 어른 취급을 하더래요. 어른 취급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선을 많이 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서기호 판사님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판사 되기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요. 그 흔히 옛날에 뭐 영감님이라고 칭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게 그런 취지죠. 네. 그래서 그게 참 묘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구내식당에 왜 따로 있지? 예. 이거 좀 어색한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네.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그 영감님이라고 그 접대받는 거나 이렇게 대우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지죠. 예, 자연스러워지면서 심지어는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핑계거리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당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식당을 같이 쓰게 되면 직원들이 불편해할 거다. 네. 이런 식의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합리화죠. 네. 판사 전용 식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사라지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6253님께서 법원에서 오는 통신문만 봐도 겁부터 납니다.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요. 6253님 이거는 저의 방식인데 법원에서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오도록 이렇게 많이 받으면요. 자주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김현종님께서 우리나라 판사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 아닙니까? 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인 것 같아요. 민사에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007님께서는 입장시 기립 문화 이거 꼭 필요한가요? 판사님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예,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할지. 예전에는 기립 이렇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일어서 주십시오. 표현이 순화됐지만 네. 여전히 문제죠.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거랑 또 이제 변호사들이 처음에 이제 법대에 딱 앉으면 변호사님들이 스스로 이제 서 있어요. 그
재판장이 앉으세요라고 해야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라면서요. 우리도 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 된 뒤에 그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바로 앉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뭐 이런 그렇게 단어가 시작하잖아요. 예, 이게 되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어떤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게 있죠. 사실 변호사들도. 예, 네. 예. 저도 그 검사들한테는 가가지고요. 최대한 건방진 자세로 조사를 받다가도 판사 앞에서는 어이구 존경하는 판사님 항상 판사님 판결을 내려주고 그 최종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는 지위라는 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신과 같은 존재라고 네. 하는데 정말 그럴 만큼의 압박감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예. 최정규 변호사님, 그 밖에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법원의 간행이 있다면 어떤? 네, 저는 뭐 법원에서 판사들이 뭐 자유롭게 선고하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한 말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전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요? 변론 조서, 공판 조서,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서가 꾸며진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경찰에서 뭐 자기네들 편의로 막 꾸민다, 네. 검찰에서 꾸민다. 근데 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 조서가 생략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기고 싶은 말만 남기게 돼요. 변호사님. 네. 재판에선 속기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피고인들, 변호사들, 판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있는 사건, 그러니까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명해서 속기를 명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재판은 절대로 녹음 속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당사자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녹음하고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담았는데 재판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네요. 네, 재판 가기 3일 전에 무조건 녹음 속기 신청을 하고 가야지. 뭐 물론 원래 친절한 판사님은 뭐 녹음 속기를 하던 안 하던 친절하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소위 당사자들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막말을 하시는 분들도 녹음 속기 신청 앞에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고 중요한 팁이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딴 거는 모르더라도 이건 정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걸 신청하면 판사님들이 되게 불편하게 여기세요. 왜 지금까지 안 했다가 왜 하냐고. 사실은 법에 돼 있으니까 이유를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네. 많은 시민들이 하셔야 그런 질문을 안 받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변호사들이 해야지 그런 질문들을 안 받지. 누구만 하면 꼭 그런 질문 받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녹음 속기가 돼야죠. 지금 법원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달달파크님께서 네, 방금 이 부분과 네. 제가 좀 중요한 말 하나 할게요. 안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과부터 하시고 녹음 의무화법을 발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과할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녹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네.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는데 그 심사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요? 발의를 했더니 법원 행정처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우리가 스스로 시범으로 하고 해볼 테니까 법안 발의는 철회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드는 거는 좀 보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그 힘이 없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네. 심사가 안 됐는데 아무튼 이 재판 녹음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것을 법에다가 규정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얼핏 보면은 다 무조건 허가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오늘 기분 나빠 특별한 상황.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네. 오늘 그러니까 허가 안 해. 상황.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허가 안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권리니까 꼭 주장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변호사가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녹음 속기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예. 시민들이 열심히 하면 뭐 특별한 사정은 사실 법원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요즘 세상에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녹음 속기가 갑자기 물론 녹음기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되니까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되는 게 먼저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 열심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6년도경에 제가 판사 시절에 처음 그 녹음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이 다 안 하니까 네네. 그랬는데
했는데 나중에 2010년경부터는 이거 녹음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글을 써가지고 뭐 법원 게시판 올리고 이렇게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좋은 판사였어요. 네. 정말 그 뒤로는 이제 맞습니다. 그 판사들이 녹음 신청하면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녹음 신청하면 받아주는 편인데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특별 사정이 있어라고 하면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판사님들이 저는 재판받으러 갔을 때 제 상대방은 굉장히 그 큰 로펌의 변호사들인데 그 큰 로펌 변호사 얘기는 그렇게 좀 잘 들어줘가지고 좀 그랬어요. 유성환님께서 녹음 신청하는 거 민사도 가능한가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이것만 들으시면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받으신 거예요. 서규 판사님. 네. 3041님 질문입니다. 판사 전용이랑 일반 직원 식당 메뉴는 똑같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일반 식당은요, 그 식판죠. 계란찜 나오죠. 아니 그 구체적인 메뉴까지 잘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식판 가지고 하고요. 네. 판사 식당은 그 서빙을 합니다. 서빙하는 사람 따로. 밥그릇도 따로 주고요. 네, 서빙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밥그릇 네. 따로 있고. 초지일법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정보가 마구 쏟아져가지고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 그리고 최종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이는 눈앞에 닥친 입시 걱정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돌보는 건 오롯이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연락이 끊긴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혜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미납된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수시로 집을 찾아오는 집주인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계절은 따뜻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혜진이의 일상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혜진이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어제에 비해서 기온이 올랐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 수준으로 활동하기에 큰 불편은 없었는데요. 내일은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보다도 기온이 오르겠고 예년보다도 3~4도 높아서 조금 덥겠고요. 15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지만 경상권은 약간 이슬비가 뿌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았는데 내일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농도 조금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오존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 그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울산의 경우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내일도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안개도 위험 요소입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좁혀지니까 주의하셔야겠는데 특히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로나 교량에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4도 등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서울 27도 등 23에서 29도 분포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급식은 계란찜은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특검 갈 만한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가 2학기엔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은 8월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접종을 마칠 예정이지만 12세에서 15세 연령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들 대부분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에서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사업도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우기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안군에 의해서 희생된 미얀마 국민이 8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 생명은 소중했습니다. 미얀마 생명도 소중합니다. 팔레스타인 생명도 소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미얀마의 봄을 위해서, 그 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미얀마 광주연대 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5.18 기념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5.18 기념식이었는데, 네. 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해가지고요. 또 네. 저희들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또 시내 각곳에서 또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함께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멉니다.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며칠 전에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도 있고 했는데요. 일단 41년이 지난 일입니다. 가해자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또 진실 규명에 먼저 고백하고 나서는 것이 가장 1차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요. 진상규명도 안 하고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렇게 퍼뜨리고 그거 다 전두환 군부에서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렇죠. 채널A, TV조선도 계속 이렇게 퍼뜨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으실 생각이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언론은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때 채널A 인터뷰했던 분이 나와서 네. 당시에 자기가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었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이 언론에 의해서도 유포되거나 오히려 부풀려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장님, 미얀마 광주연대는 언제 발족했습니까? 어떻게 조직하게 되었는지요? 미얀마 광주연대는 저희들이 미얀마에서 2월 1일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상당히 좀 답답했는데 미얀마에서 사상자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광주가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네. 광주가 좀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 미얀마 광주연대를 발족했고 그동안 한 2달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여기에는 뭐 시민단체, 또 문화예술인, 청년, 5월 단체 등등 해서 약 단체로는 100여 개 단체가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는 그런 일반 시민들 또 여러 그런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80년 광주를 본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들은 그 5.18 때 경험이 광주가 그때 고립돼서 전혀 외부로 그런 소식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미얀마를 보면서 미얀마의 어떤 시민들의 투쟁들이 미얀마에만 갇히지 않고 전 세계로 좀 퍼져서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우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진전 또 국제사회에 어떤 호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또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 또 우리 또 군부가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군부하고 결탁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네.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활동들 네. 또 뭐 미얀마 응원 노래 릴레이 또 모금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다 함께 해서 하고 있습니다. 2320님께서 미얀마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저희들 일단 미얀마는 그 주변에서 지금 미얀마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주변과 함께 나누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미얀마를 돕기 위한 활동에도 함께 참여해주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광주의 마음이 미얀마에 닿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얀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얀마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저희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이 광주에 특히 또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런 보도 많이 나옵니다. 보도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심의는 없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광주가 미얀마에서 상징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고마움과 연대 의식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미얀마 시민들이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을 압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미얀마하고는 저희들이 쭉 오랫동안 관계를 좀 가져왔어요. 예. 미얀마의 어떤 아웅산 수지 여사라든지 또 민꼬나인 그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광주 인권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전혀 이게 모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미얀마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소통이 그렇게 자주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로 더 훨씬 더 끈끈해지고 또 연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80년 광주에도 이런 그 미얀마 광주연대 같은 외국 단체가 있었어요? 광주를 도와주는? 그렇죠. 80년 당시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광주를 돕기 위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알려지지 않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간호사나 광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의 소식을 듣고 광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베를린의 그 쿠담 거리에서 첫 시위에 나서면서 계속 해년마다 이런 행사를 해오고 있고요. 예.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LA든 여러 도시에서 광주의 소식을 듣고 광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게 이런 우리 교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큰 그 도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광주도 이런 도움을 또 미얀마에게 좀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5.18 기념재단에서 태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태국에서 지금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강을 건너서 이게 구호 물품을 좀 전달해야 되는데 미얀마 군부에서 공경이 총격을 가면서 실은 그 배 접근을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호 물품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태국 정부는 이것을 이제 방관하고 있어요. 개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태국 시민단체들과 함께 태국 정부가 이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좀 비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난민들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인 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는 또 어떻게 더 나서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그런 신속하게 비판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한 미얀마인들의 비자 연장 등의 조치도 했고요. 근데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얀마인들은 이제 이런 요구를 좀 저희한테 했습니다. 네. 현재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난민이 아니더라도 미얀마의 그 시위가 어떤 쿠데타 100일을 넘어가면서 미얀마 시민들의 생활이 좀 파탄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이내면 수백만 명이 어떤 굶주림에 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있고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얀마 국민들의 어떤 인도적이고 또 고식량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더디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근데요, 이제 미얀마는 실은 상당히 그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그 외교적인 그리고 실제 난민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민사회라든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얀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예. 미얀마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예.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희망을 좀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9909님께서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으로 이어졌듯 우리의 5.18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으로 불붙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자,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갈까요? 지금 이제 5.18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왜곡을 하는 것은 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예. 진상규명 특별법도 더 보완이 돼서 또 활동을 더 이제 1년 더 할 수 있게 이제 해놨습니다. 네. 현재 진상규명의 핵심은 저희들이 발포 책임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하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많은 그러니까 행방불명자들이 있습니다. 또 안매장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가려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 기대에 좀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이기봉 위원장님. 예. 5.18 맞아서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5.18 저희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 5.18 하면 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5.18이 잊지 않고 또 우리 5.18 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기억해 준다는 점에서 항상 고맙고요.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받은 그런 사랑 이런 분들을 또 우리는 또 국민들에 돌려줘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그 힘들어하는 이런 곳에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광주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국민들한테 그리고 미얀마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4225님께서 미얀마 외롭지 않게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가 미얀마를 도와주면 미얀마 시민들이 앞으로 큰 그 세계의 사랑을 또 보답하겠죠? 아마 저는 이런 미얀마를 돕는 게 단지 미얀마를 돕는 것을 저는 거친다고 보지 않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더 위험에 빠져 있는 미얀마를 이제 돕는 거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미얀마가 41년 전에 광주와 너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동질의식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민주주의란 건 하루아침에 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를 돕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건강히 하는 것이고 이웃의 좋은 민주주의,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봉 미얀마 광주연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많이 나와요.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어서 참 많이도 나옵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김웅 의원 있고요. 김은혜, 조혜진,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그리고 원외 중에선 신성진 의원 이렇게까지가 지금 선언을 했고요. 예? 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이제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또 최고위원 출마자가 사실 조금 없어서 흥행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기도 많이 나와요. 오늘 삼선 출신이죠. 김재원 전 의원 굉장히 인지도 높으신 분인데 최고위원 나서겠다고 하셨고 나서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도 윤석열 내가 데려오겠다. 내가 데려와야 진정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진짜 친박이시잖아요. 네. 또 진짜 친박 중에서는 윤석열 안 된다. 우리 당에 올 수 없다. 융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김재원 의원은 오히려 내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세게 팔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대표 10여 명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다 이거 취임이 아니죠. 출마 선언하면서 네네. 나만이 윤석열 데려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좀 도가 넘는 윤석열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도 그 기자회견 아니죠? 출마 선언 네네. 조금 재밌는 얘기 많았어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지검장 했을 때 기소에 대해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구형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좀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내가 지휘부의 일원이 돼야 윤 전 총장을 더 영입을 잘할 수 있고 당내에서 걱정하는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나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 3월 달에 페이스북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비유를 했었죠.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차라리 윤석열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이렇게 좀 강력한 문구로 네. 화제를 끌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도 윤석열로 세게 장사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또 누구 언급되나요? 배현진 의원. 그리고요. 출마 선언을 이미 했고요. 예. 또 원외에 있는 위원장분들 3분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좀 흥행에 저조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조수진 의원 나왔어요? 출마 선언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그 원외 변호사들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부총장 또 나왔었고, 홍종기 변호사도 이제 출마한다고 밝혔고, 원내 중에서는 조수진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조수진 의원이랑 이영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한다고 예고를 하면서 좀 원내에서도 최고위원 도전자가 꽤 많아졌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 왜 이렇게 출마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당대표 출마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전당대회가 2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던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였습니다. 황교안하고 누구하고 붙은지 아세요? 그때 3명 있었죠. 황교안, 오세훈, 한 분이 김진태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붙었죠. 네, 3명이 세게 붙었죠. 네네. 근데 그때보다 이제 지금은 10명이 넘다 보니까 이제 컷오프로 5명을 1차로 컷오프 하기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원내 못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자체장 선거에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값을 키워야 다음 선거 때 나간다. 정 안 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내가 조금 네임밸류라고 하죠. 이름값을 좀 높여놔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출마를 선언하면 한 번이라도 언론에 더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당대표 기탁금이 1억 원이었는데 지난번까지는 이번에는 1차 나갈 때 4천만 원, 또 컷오프 돼서 2차 진출하면 또 4천만 원, 이렇게 돼서 사실 1억에서 4천만 원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컷오프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4천만 원 정도면은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에는 뭐 적정한 기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언론 좋아합니다. 참 정치하는 사람도 진짜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자, 좀 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아무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좀 진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연계했죠. 연계해서 청문회도 합의 못 해준다. 청문회 개최를 며칠에 한다고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뭐 볼모로 잡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의 인질극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풀었어요. 네, 한병도 수석, 추경호 수석이 만나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하고 오는 2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회도 2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뜨거운 자리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돼갑니까? 네, 법사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구성 협상도 아직은 협의의 사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병도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민생법안만 일단 처리를 하고 앞으로 더 합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는 일단 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청문회를 거부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너네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고 또 청문회에서 뭐 김호수 후보자의 편향성 논란 이런 거 좀 공론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검찰총장 청문회는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누가 진행합니까? 네, 그래서 재밌게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네네, 직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원내대표로 당선되시고 나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광훈 의원으로 내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회 선출이 안 됐죠? 네,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어제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야당한테는 어느 정도 명분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논의는 조금 더 미루고 김호수 청문회부터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좀 선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1521님께서 기탁금이 아니라 광고비네. 당대표 출마하면서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청취자들이 이 정도 수준. 네,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오늘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네. 보통 오늘은요, 민주당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광주에 가서
아픔을 같이 하고 민심을 어루만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었어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도도 더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김기현 당대표 권한 대행이 광주 가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랑 같이 주먹밥도 먹고 이런 사진도 공개했고 그 민주화운동 41주기 그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하는 찾아갔는데요. 네. 또 이무리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 보수 정당에서 5.18 41주년 이제 맞아서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뭐였냐면요. 다르죠. 지난 정권에 몇 년 전이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물리한 행진곡 안 불렀어요. 못 부르게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막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표 가서 입번 끝도 안 하고 했잖아요. 약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직전에 김종인 비대위가 무릎도 꿇었잖아요. 네. 가서 무릎 꿇었고 또 공격적으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반응이 좀 오는 거 아닌가. 광주에서도 분위기가 꽤 괜찮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보수 정당의 그 광주 발악이 호남 구애가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평가를 당에서 하고 있는데 네, 저 광주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저기 아무튼 뭐 개헌을 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도 하고 그런 있고 그런데 나오죠. 아무튼 전두환 씨에 대한 그 국민의힘에서 그 전두환 씨나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광주가 마음을 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요. 재밌었다고 보기는 좀 주목되는 거는 황교안 전 대표가 5.18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정의가 사라진 우리 사회는 마치 5.18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독선과 전제주의로 5.18 정신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공격의 용도로 5.18 잠시만요. 기념을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고 독선과 전제주의로 5.18 정신을 훼손했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2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만에 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 막 물을 뿌리고 뭐 의자 던지고 해서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만들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내에서 5.18 관련 망언이 있었는데 그 해당 의원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굉장히 광주 시민들한테 처벌도 안 했잖아요. 네네, 정말 솜방망이였습니다. 이종명, 김진태, 김순예 의원 그냥 뒀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 5.18에 대해서는 또 씻을 수 없는 또 망언이 있었어요. 네, 작년 2월 달이죠. 모교인 성균관대 앞에 한 떡볶이집에 찾아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한창 그 총선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종로에 출마하셨으니까 이때 여기 가서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가되고 이랬던 기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80년에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대요. 5.18에 대해서 휴교가 됐대요.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참. 그 뒤에는 이제 광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주워 담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을 보고 좀 정말 황당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미국 가서 아무튼 5.18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는 반갑습니다. 그렇죠. 반갑지만 근데 진정한 사과,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진심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이번 주 말쯤에 출마 선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당내에서는 누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본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컷오프 전에는
50대 50으로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이렇게 컷오프를 하기로 결정을 오늘 했습니다. 몇 명을 컷오프하죠? 지금 몇 명이 출마할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5명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5명을? 네. 이제 그러면 그 초선이나 신진그룹은 이렇게 단일화 먼저 합니까? 아무래도 단일화가 이번에 최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또 김은혜 의원까지 같이 출마하고 또 원외인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함께 이제 그 그룹을 형성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해서 표를 얼마나 가져오게 될지 네. 그게 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은요? 복당은 지금 이제 비대위의 선택에 남겨져 있는데 오늘 회의가 안 열려서 오늘은 그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고 언제쯤 안건으로 상정될지 그게 요즘 기자들의 최대 궁금증이긴 합니다. 복당은 될 것 같아요? 복당을 안 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홍준표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터져 나오고는 있거든요. 아니 홍준표 의원은 이 국민의힘 전신에 당대표를 했고 대통령 네네. 후보였어요. 근데 뭘 별다른 과실 없이 별다른 실책 없이 이렇게 공천도 못 받고 당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홍준표 의원 복당 승인했다고. 네네 맞습니다. 지도부 결정만 남았습니까? 네, 지도부 결정이 남았는데 이걸 누구라도 앞장서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홍 전 대표가 들어오면 다시 도로 자유한국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돌아오면 다시 당권이나 대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대권은 그걸 지금 두려워하는 건가요? 두려워한다기보다 대권은 이제 본인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선에 출마를 하실 게 거의 당연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같은 판으로 벌어질 경우에 당의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황교안, 홍준표 두 그 거물들의 귀환을 어떻게 볼 건지 당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친홍 그룹 배현진 의원이 있죠. 어떻게 친홍, 당선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친황도 많잖아요. 친황은 그쵸 많이 좀 많죠. 되살아났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많죠. 네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무리하게 막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꽂아놓은 사람도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복귀하면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황교안, 홍준표 두 거물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힘을 쓸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을 앞서서인지 평소보다 저녁 교통량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부터 송내까지 긴 구간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자유로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평촌부터 수리터널, 시흥휴게소부터 송내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은 구리부터 토평, 다시 광암터널 부근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긴 구간 막히고 있고요. 남북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에서 순천 방면으로 장흥 부근 1차로에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가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도 밀리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고요.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암사대교 쪽으로 쭉 밀립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3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요. 분당수서로 복정부터 지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32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맞아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진심이 누구든지요, 어느 당이든지요, 뽑아주세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아이고, 뽑아드려야죠. 네. 황희도 씨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반응이 어떤지를 요약해봤는데요.
청년들도 5.18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모로 막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대통령께서 5.18의 마음이 촛불을 지나 코로나 극복 힘됐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우리들의 5월 광주다 라시면서 희망의 5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네. 중간에 이제 뭐 촛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찬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관총 그리고 헬기 조준 사격 이런 부분이 좀 밝혀졌고요. 전두환 씨가 재판정에 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맞습니다. 이런 여기에 대한 인터넷 반응은 어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5.18을 비난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촛불 타령을 그만하면 안 되냐, 촛불로 정권 교체했다면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든지 5.18과 촛불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5.18이 폭동이다, 오히려 지금이 사회주의 독재 시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5.18 관련해서 폭동이다, 북한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5.18 나오면 그럼 댓글이 그냥 탁탁탁 달려요. 지금도요. 신속하게. 예. 예, 반면 이제 응원하는 반응들도 많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5.18 같은 민주주의를 향한 항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고 또 이제 광주의 5월 잊지 않겠다,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한다, 또 이제 전두환 씨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황혜두 씨, 왜 일베는 그렇게 왜 5.18만 나오면 광주만 나오면 혐오 발언을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씨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믿고 이게 일종의 좀 놀이처럼 그거를 확산시키는 사람들도 일부 보이기도 하고 지금껏 조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뜻깊은 날이라는 여론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뇨? 오늘이 폭도들을 이렇게 좀 조롱하고 예. 전두환 장군 그러면서 전두환을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그쪽에서의 또 다른 의견을 또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5.18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5.18 정신은 현재 살아있는 시대 정신이자 헌법 정신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놨고 여당에서는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반응을 요약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학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를 사형 구형한 바가 있다. 5.18을 정치 도구로 일삼는 운동권보다 100배 1000배 결기가 있을 거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또 비판적인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가 사라지고 요즘은 검찰 독재의 시대가 아니냐, 검찰 독재자가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게 코미디다, 이런 반응이 오갔습니다. 네, 모의 재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청년들은 5.18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벌써 41년이 지났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근데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죄책감 없이 잘 지내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어떤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민주화운동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때의 언론의 정신이 다 어디 갔는지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고 네. 또 특히 매년 광주 충장로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걸 보면 실감이 난다, 그래서 잊지 않겠다. 그리고 힌츠페터 기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울컥한다는 반응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3678님께서 2030 청년들이 더 관심 많은 것 같아요. 80년 그 시절 그 또래들 2030 20대 30대 억울한 죽음을 어찌 잊을까요? 얘기합니다. 윤소정님께서는 5.18에 대해 모른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찬양이 말이 되나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그 청년들을 어떻게 봅니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뉘는데 지금이라도 바뀌는 게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반면 이럴 때만 호남에 찾아오고 뭐 이러는 거는 정말 쇼하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행동은 입 닫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냐, 뭐 대선 다가오니까 가지가지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베도 그렇고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폭도라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일이라고 막 조롱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일베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도 이게 좀 비슷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양심 선언을 했어요.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사람이 그게 아니었다고. 예.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더 이상 그런 어떤 진실보다는 이제 일종의 이걸 놀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놀이요? 예, 이런 거에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뭐 거기서 자존감을 채우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 비방, 왜곡, 이게 어떻게 놀이가 될 수 있는 건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다음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 군 추모 집회를 열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그 주말에 시민 200여 명이 한강에서 고 손정민 군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뭐 이제 신속, 공정, 정확 수사 촉구하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서 이게 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에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막아섰는데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지금 진실 규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여론 뜨거워요. 예.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계속 많이 나뉘고 있는데 일단은 1인 시위인데 불법이라고 해산하라고 협박하면 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정말 수백 명이 거리에 모였는데 경찰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저런 식으로 방해할 줄 몰랐다. 아니 근데 위는 1인 시위라고 얘기하고 밑에서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500명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 누가 맞는 거예요? 자기 뭐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각자 의견이 그래서 되게 충돌하는 부분도 많고 또 몇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외면하는 경우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혹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졌으니까 1인 시위가 좀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손정민 군 사건이 우리 자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섰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손정민 씨 뉴스가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이선호 씨의 기사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런 보도의 차이가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끝없는 그 루머에 대해서 친구를 보호하자는 움직임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거 없는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이제 친구 측에서는 입장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군중에 타깃이된 그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요약해 보면 언론 플레이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왜 실종 다음날 전부 증거인멸했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뭐 보호하는 모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오히려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수상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1857님께서 친구 신상 털기는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기합니다. 청년 커뮤니티 반응은 어때요? 예, 뭐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오갔는데 고 손정민 군이 불쌍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또 친구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반응도 있었는 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너무 몰리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섣부르게 단정짓고 마녀사냥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고 왜 이렇게 이 사건만 주목을 받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가슴 아픈 거는 맞지만 이게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까지 조명받는지는 궁금하다, 이런 반응도 나뉘었습니다. 네. 이선호 씨 보도와 비교된다는 반응도 좀 있죠?
예, 특히 최근에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건이 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왜 언론이 조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 결국에는 그런 사건이 오히려 더 관심을 받고 분노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의대생이 아니라서 분노하나 오죽하면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히 하자는 여론도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평택한 고 이선호 씨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목소리도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민님께서 결국 가짜뉴스와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예, 삼성전자의 2030 투자자들이 좀 몰렸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주식에 2030이 몰려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좀 금액이 7만 원대로 하락을 하면서 이른바 청년들 사이에 멘붕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에 한마디로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갔는데 네. 이게 그 금액이 좀 7만 원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30대 회사원에 따르면 주변에 주식을 많이 산 친구들이 있는데 밤새 단톡방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위로의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진짜 이런 게 주식이구나 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결국엔 이번 기회를 통해 멘탈 관리를 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몰려갔어요? 실제로 그런 제 주위에서도 그런 지인들도 많이 있었고 막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반응도 있고 누가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단타를 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뭐 8만 전자였는지, 그러니까 8만 원대를 유지했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삼성전자를 사고 이렇게 걱정할 거면은 주식을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돈 버는 길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 기사로 실어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기사로 계속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다 뭐 했다.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비트코인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고 네. 주변에서 누가 한다고 하니까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심리. 아니 다 대박 나고 최고가 신고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뭐 10만 전자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네. 이게 언젠가 곧 10만 원대가 가겠구나 하니까 이제 넣었다가 7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반응으로 보입니다. 고미리님께서 주식은 딸 수도 있고요. 잃을 수도 있어요. 따기만 바라면 안 되지요. 세상 일이 그런데 청년들이 주식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코인에 갔다가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박난 사건 막 한두 개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보도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피해를 받고 막 빚 엄청 내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지금 막 불안해하는 그런 사례들을 알려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피해 본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대박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대박난 거 다 그거 알바였고 사기였다고 그 보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대박 하니까 청년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고 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청년들이 노출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3678님께서 돈의 노예로 사는 현실이 젊은이들이 주식에 몰려다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얘기합니다. 0133님 남들 다 주식할 때는 팔 때예요. 경험만큼 확실한 참교육은 없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어떤 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끝물이에요. 그리고 언론 제대로 언론이 하라는 대로 언론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망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 언론 사실인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나온 게 마치 이제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인식에서부터 일단 벗어나는 게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믿으면 안 돼요. 어른 믿으면 안 돼요. hencel가 그랬대님께서 저 어렸을 때 공영방송에서 5.18에 대해서 폭도로 보도하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광주 사람들 미워했는데요. 부끄럽고 그때 언론의 민낯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도라고 했어요. 5.18은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그건 군부에서 정부에서 퍼뜨린 유언비어였습니다. 어찌
이 유언비어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구출해야 되는 건지. 뭐 청년들이 잘 하겠죠? 예, 또 우리 또 믿음직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청년들을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분홍 스푼 안 쓸래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김서원 양 11살입니다. 김서원 양의 일기입니다. 저와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특히 예쁜 분홍색 스푼으로 떠서 먹으면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런데 사회 시간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플라스틱이 사라지려면 500년이나 걸린대요. 500년이나. 그리고 그동안 환경을 오염시킨대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땐 분홍색 스푼 대신 집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제 동생은 분홍색 스푼보다 더 많이 떠먹을 수 있다고 엄청 좋아했답니다. 깨끗한 지구, 행복한 지구를 위한 저의 작은 실천, 어른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합니다. 네. 서원 양을 본받아가지고 저도 빵칼 안 쓰겠습니다. 빵칼 그만 쓰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따라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는 7월부터 일회용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빨대 등 10가지 품목 사용 금지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줄여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5.18 시민군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문건 나왔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력배로 둔갑시켜서 삼청교육대에 보낸 문건이 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가운데 일부는 청송감호소까지 끌려갔습니다. 44명이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는데, 이거 5.18 수사를 담당했던 전남 합동수사단과 경찰이 일부러 폭력배로 몰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광주의 기아무개 씨는요, 59년생인데 5.18 시 참여자라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에서 4주간 교육받고요. 그 뒤에 삼청근로봉사대에 끌려가서 6개월간 정부 공사 강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노동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81년에는 경북 청송의 보호감호소로 이송돼서 구금됐다가 출감된 후에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댓글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5.18 명단 까라. 그렇게 대단한 일 했는데 왜 못 가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깡패들 가장 많이 배출을 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5.18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혐오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찌 해야 될지, 우리 사회가 어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심각한 숙제입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글을 가져왔습니다. 니들 광주 것들은 왜 술만 처마시면 소리 지르고 울고 지랄들이냐. 85년 대학 시절 누군가가 듣고 내게 해준 말이다. 80년 내가 중3 때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귀에 들리는 시민군들의 외침.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어머님은 시민군들에게 연신 주먹밥을 해다 나르셨고, 아버지는 유탄이 날아올까 담요를 창밖에 대셨고, 우리도 데모하겠다고 모두들 교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선생님께서 막아서시며 니들 나가면 다 죽어 하시며 무릎 꿇고 통곡하시던 기억. 학교는 휴교를 했고 치아는 마비되었다. 그 와중에 절도 사건 하나 없었던 광주.
헬기에서 캐리바 50으로 시민들을 쏘아 갈기고 조준 사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도청에 장갑차와 탱크가 들어서고 곤봉으로 총으로 시민들을 패고 찌르고 죽이고 매장해도 TV나 신문에서는 그저 광주에 폭도들이 시위한다는 뉴스 외에 그때 광주의 참상을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던 암흑 같은 그때. 4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기억은 무뎌져만 간다. 하지만 다시 오늘이 오면 아직도 내 귀에 들려오는 그때의 시민군들의 절박한 외침.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랄라 스윗의 5월 들으면서 오늘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 되는 날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우리 작은 아가는 커서 무엇이 될까? 행복한 봄의 아버지였어.